차가운 새벽 공기가 허름한 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매서움에 박원로 할아버지는 낡은 리어카 손잡이를 굳게 잡은 채 터벅터벅 걸었다. 겨울의 끝자락 해 뜨기 전에 서울 도심은 회색빛 장막 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잠시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깊게 파인 눈과 메마른 입술, 얼음장 같은 바람에도 굳건히 버티는 듯한 핏줄 선 손등. 한때 미래를 이끌 엘리트, 촉망받는 공무원이라 불렸던 그는 이제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다. 이름 석자 박원로. 이 거대한 도시의 어느 누구도 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어이 영감탱이. 길 막지 말고 얼른 비켜. 뒤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경적을 울려댔다. 그의 낡은 리어카를 스치듯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바람에 휘청거렸다. 삐걱거리는 바퀴, 그리고 툭 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박스 몇 조각.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박스를 주워 리어카에 다시 실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관심.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더 이상 깊게 파고들 틈이 없는 무감각만이 그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치 굳은 살처럼 감정조차 굳어져 버린 듯 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어 해가 저물도록 이어졌다.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도심의 쓰레기장, 상가 뒷골목을 헤매며 폐지를 줍고 박스를 모으는 일. 그의 삶은 오직 고물상에서 얻는 푼돈으로 연명하는 것이었다. 한 끼 식사는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도시락이 전부였다. 이런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더라.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을수록 찬란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마치 깨진 유리처럼 파편화되어 흩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 남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만큼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다. 해방 직후 그의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기민한 사업 수완으로 엄청난 부를 일궈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으리으리한 한옥 저택, 전속 운전사가 모는 값비싼 검은색 세단,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교육. 원로는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유복하게 성장했다. 돈이 곧 삶의 수단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돈은 그저 넉넉한 공기와 같았다.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풍족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이라 여겼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책 속에나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다. 그의 머리는 비상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늘 학교에서 수석을 도맡았다. 그는 명문대에 진학하여 졸업 후에는 전국 수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행정고시의 수석으로 합격했다. 당시 공직은 존경받는 직업의 최고봉이었다. 그는 빳빳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박 과장, 박 국장. 모두가 그의 앞날을 축복했고 그 역시 돈벌이보다는 국가 발전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좇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바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봉급은 늘 월급날 그 자리에서 가족들의 용돈으로 흩어졌고 남은 돈은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당구장, 해외여행 등 값비싼 취미 생활에 아낌없이 쓰였다. 저축이나 재테크, 그런 건 세속적인 욕망에 찌든 속물들이나 하는 짓이라 치부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믿었다. 쓰면 다시 채워지는 그런 것이라고. 그의 아내는 잔소리했지만 그는 아내의 우려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박원로인데 돈이야 언제든 벌면 그만이지. 그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흐르던 물도 가물면 마르는 법이었다.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친 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쌓은 행정 경험과 인맥으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사업이라면 돈이 저절로 따라올 줄 알았다. 첫 번째 사업은 1990년대 말 벤처 붐이 불던 시기에 시작한 IT 관련 스타트업이었다. 그는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주위의 투자를 끌어모았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꽤 많은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탁월했을지언정 치밀한 경영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은 없었다. 낭비와 비효율은 기본이었고 회사 법인 카드로 매일 고급 술집을 드나들었다. 방만한 경영과 불필요한 사업 확장으로 그는 불과 2년 만에 수십억을 날리고 말았다. 수십 년 공직 생활로 모은 퇴직금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 심지어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결혼 자금과 폐물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것마저 모두 날려버렸다. 아내는 비탄에 잠겼다.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 환경 사업이었다. 그는 또다시 거창한 비전을 내세우며 재기를 노렸다. 이번에는 폐기물 에너지화라는 사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그에게 투자하려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는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댔고 결국 부도 위기에 처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선영이의 학원비마저 끊기는 지경이 되었다. 아내는 매일 밤 울었고 아들 민호는 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럼에도 그는 곧 성공할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는 허황된 희망만 붙들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성공해야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세 번째는 노년에 접어든 2010년대 퓨전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즐겨 찾던 단골 한정식 식당의 손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는 시장 조사는커녕 자신의 안목만을 믿었다. 낡은 메뉴와 고루한 인테리어, 직원을 하대하는 불친절한 서비스는 실패의 뻔한 수순이었다. 그는 그때 이미 60대 중반이었다. 남아있던 마지막 부동산을 정리해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그것마저 모두 잃었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찬란했던 과거의 빛은 희미해졌고 그는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지병은 깊어졌고 그는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살 필요 없잖아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아내는 병원 침대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 폐지 더미가 쌓인 길모퉁이에서 그는 잠시 리어카를 세우고
낡은 재킷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단아한 아내와 해맑게 웃는 두 아이, 그리고 늠름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넉넉하고 행복했던 순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회한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는 사진 속 행복했던 가족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철컥, 철컥. 낡은 바퀴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시 움직였다. 폐지를 찾아 오늘도 도심의 뒷골목을 헤매는 박원로의 쓸쓸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의 기억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과거의 조각들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를 버린 아내의 슬픈 눈빛, 아들의 원망, 딸의 차가운 단절. 모든 것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부터 운이 지독하게 없었다. 폐지 줍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늘 가던 강남의 부촌. 동네 식당가 뒤편에서는 쓸만한 박스 하나 찾기 어려웠다. 크흡, 크흡. 찬 공기에 기침이 터져 나왔다. 오래된 폐렴이 다시 도진 것 같았다. 갈비뼈가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쓰린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비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그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한순간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서서히 마치 조용히 잠식해오는 불치병처럼 다가왔다. 물에 잉크가 번지듯 조금씩 조금씩 그의 삶에서 자식들의 자리가 사라져갔다. 아들 민호는 대기업 제1전자에 다니는 잘나가는 직장인이었다. 번듯한 잠실 엘리트뷰 아파트에 살았고 결혼하여 아이도 있었다. 사업 실패 후 민호에게 손을 벌렸을 때 민호는 노골적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 같은 거 다 접고 이제 제발 집에서 좀 쉬시라고요. 그때 안 들으시고 기어이 또 사고를 치셨잖아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빚을 갚아드려야 해요? 제 자식 앞날도 생각해야죠. 아버지 때문에 제가 대기업에서까지 무시당하는 줄 아세요? 민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할아버지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의 평생 꿈이었던 사업을 사고라고 표현하는 아들의 모습은 낯설고도 잔인했다. 그는 민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망쳤고 아들의 가정을 힘들게 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은 아들에게 더욱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아버지, 대체 뭘 더 망치시려고요? 딸 선영은 명문대 시간 강사였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현명했던 아이였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고 지금은 그곳에서 교수로 정착했다. 할아버지의 몰락 소식을 들은 선영은 한동안 국제 전화로 위로를 건넸지만 이내 연락이 뜸해졌다. 아버지, 제가 당장 한국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살림이 힘들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민호 오빠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일단 거기서 어떻게든 좀 지내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꼭 모실게요. 선영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안락한 뉴욕 가정과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다. 그녀의 나중에는 결국 영원히가 될 것이라는 예감에 할아버지는 쓸쓸히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집이었다. 세 번째 사업 실패 후 그는 민호의 잠실 엘리트뷰 아파트 한 구석, 베란다를 확장한 작은 방에서 지내왔다. 사실상 그의 마지막 은신처였다.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가족의 온기만큼은 느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민호는 결국 그 방마저도 내어주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 집이 이제 더는 아버지를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이 크면서 방도 부족하고 마침 좋은 요양원 평화의 동산을 알아봐 드렸어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 나는 아직 괜찮다. 아직 혼자 걸을 수 있고 생각도 똑바로 할 수 있다. 는 말을 목구멍까지 삼켰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 발로 나갈게.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낡은 여행 가방에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를 챙겨 넣고 밤늦게 민호의 집을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자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거리로 내몰렸다. 손에 쥐어진 건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주민등록증이 전부였다. 한때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던 엘리트 공무원이 수십억 자산을 운용하던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폐지를 줍는 노숙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의 옷에서 나는 악취, 구부러진 허리, 한껏 늙어버린 얼굴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박원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순찰을 돌던 파출소 경찰이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가 잠든 곳은 서울역 앞 지하도 입구에 차가운 벤치였다. 폐지를 실은 리어카는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침대였다. 밤이 되면 춥고 지친 몸을 낡은 박스나 신문지 사이에 쑤셔 넣고 잠들었다. 배고픔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때로는 자식들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은 여전히 차갑고 아름답게 빛났다. 그 빛이 마치 그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것 같아 더 서글펐다. 어느 날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는 민호의 잠실 엘리트뷰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다. 민호의 아이들, 즉 그의 손주들이 해맑게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을 안아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을 테지만 지금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낡고 더러운 옷차림, 구멍난 신발, 그리고 구부러진 허리. 자신의 이런 모습이 손주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그는 그저 불쌍하고 냄새나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아파트 단지 담벼락 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마치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 했다. 민호야.
선영아, 내 아들딸아. 그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절규를 삼켰다. 그들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비의 비통함이 아프게 맺혀 있었다. 그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피부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어 쓸쓸한 비가를 부르고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만의 노래를. 삶이란 무엇인가? 젊은 시절 그토록 좇았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의 환상이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차가운 거리뿐이었다. 매서운 한파가 서울을 덮쳤다. 눈발이 휘날리고 바람은 칼날처럼 옷깃을 파고들었다. 박원로 할아버지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폐지 더미를 뒤졌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동상은 이미 몇 번이나 찾아왔다. 폐지를 팔아 겨우 얻은 몇 푼으로는 온몸을 녹일 따뜻한 커피 한 잔조차 사기 망설여졌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면 벌써 이 지독한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붙드는 알 수 없는 생명력, 혹은 그의 인생에 남은 무언가에 대한 미련이 그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막연히 믿었다. 그날 그는 재개발이 예정된 청계천 변의 허름한 건물 앞에서 우연히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찢겨진 표지의 누런 일기장이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혹은 그의 삶처럼 낡고 버려진 물건에 대한 알 수 없는 동질감 때문이었을까? 그는 무심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얇은 종이 위에는 한 여성의 흘려 쓴 글씨가 빼곡했다. 1975년 5월 12일. 오늘도 그분을 보았다. 늘 뻣뻣한 양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진다. 나는 작은 다방의 아가씨. 그는 고위 공무원.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나의 작은 어둠을 보듬어 주었다. 그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을지라도. 박원로.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박원로. 자신의 이름이 이토록 낯설고 두렵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일기장 주인은 그가 공직 생활을 할 때 잠시 외도했던 여인 이순자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일기장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976년 3월 20일. 그분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나는 가정이 있고 미래가 있다. 아이는 지워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몸의 일부인데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 미안하다. 이 아이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아이가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이가. 그는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잔인하게 버렸었다. 그녀에게는 이별의 위로금 몇 푼을 던져주고 뒤돌아섰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지우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던 것이다. 1977년 7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철민. 그의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굳건한 눈빛을 가졌다. 이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만은 바르게 자라렴. 나는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테니. 쿵.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순자. 그가 젊은 시절 한때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그의 부와 명예 때문에 모질게 끊어냈던 인연이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아들의 이름 이철민이 적혀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순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그의 그림자처럼 살다가 결국 병에 걸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철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순자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한 곳이 재개발 지역의 이 허름한 건물이었다는 말인가?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통해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갔다. 1998년 11월 2일. 철민이가 또 얻어맞고 왔다. 우리를 무시하는 저들의 시선.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폐지 줍는 일은 너무나 힘들다. 병원비도, 약값도. 철민아, 미안하다. 나는 이제 너의 짐이 되는구나. 너만은 잘 살아주렴. 나는 이제 곧 너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일기장 속 문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할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일기장 주인도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였다. 아니, 그녀는 자신보다 더 비참하게 버려졌다. 자신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삶을 돌아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그녀를 잊고 살았던 것이다.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노했지만 자신 역시 이순자와 철민을 버렸던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 철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폐지를 팔기 위해 자주 들르던 한강 고물상 주인이었다. 이름은 이철민. 우직하고 말수가 적지만 가끔씩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나 캔 커피를 건네주곤 했던 사람이었다. 철민은 항상 할아버지를 향해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미묘한 시선을 던지곤 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어올랐다. 할아버지는 다급히 고물상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절뚝거렸지만 걷잡을 수 없는 궁금증과 알 수 없는 희망, 그리고 거대한 죄책감이 그를 재촉했다. 고물상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철민아. 그는 고물상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불렀다. 문이 열리고 철민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할아버지를 꿰뚫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철민의 목소리에는 불청객에 대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일기장을 철민에게 내밀었다. 철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지더니 이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일기장을 읽을수록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철민은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원망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네, 내 어미의 일기장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는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이순자가 아니더냐? 철민은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버리고 간 비겁한 인간이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물상에서 폐지나 줍고 사는 겁니다. 당신 따위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철민의 입에서 쏟아지는 원망은 할아버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자신은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엘리트 공무원이었고 잘나가는 사업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의 원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비참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철민아. 정말 미안하다. 그는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잘못이 이토록 무서운 업보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에게 버림받은 아들 민호와 딸 선영,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울부짖는 또 다른 아들 사이에서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그의 삶은 거대한 비극의 파편들로 조각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결국은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시간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철민은 박월로 할아버지를 당장 고물상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의 단호하고도 상처 가득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는 차가운 고물상 문 앞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다시 만난 아들에게조차 비난과 증오만을 들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추위나 배고픔보다 더한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그는 철민에게 떳떳하게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삶의 허무함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삐걱거리는 고물상 문이 열리고 철민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플라스틱 그릇과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찬 국밥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진수성찬처럼 느껴졌다. 철민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에게 그릇을 내밀었다. 이거나 드세요. 죽으려면 죽더라도 굶어 죽지는 마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보기 안 좋으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연민과 걱정을 할아버지는 느낄 수 있었다. 철민은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타인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애써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철민 역시 자신을 버린 아버지처럼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했다.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그의 메마른 입안을 적시고 몸속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이나마 녹는 듯 했다. 철민은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차가운 캔 커피를, 때로는 따뜻한 캔 커피를 무심하게 건넸다. 할아버지는 철민의 한강 고물상 근처를 맴돌며 폐지를 주었다. 마치 속죄하는 사람처럼 아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다. 철민은 그런 할아버지를 내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철민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픔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궁금증이 그 분노를 잠식한 듯 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으면 늘 좋은 분이었다고만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다. 철민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자신의 생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만심과 무책임함이 어떻게 아내와 자식들을 힘들게 했는지, 어떻게 3번의 사업 실패를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담담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이순자를 버렸던 과거에 대해서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지은 죄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다. 나 같은 놈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나는 너무나 멍청하고 어리석었다. 철민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늙고 병든 이 비참한 남자가 과거에 그토록 비겁했던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철민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순진했던 젊은 날의 사랑을 기억했다. 이 남자가 한때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철민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함께 고물상을 정리하고 폐지를 나르는 일을 시켰다. 할아버지는 철민의 한강 고물상 한 구석에서 잠들었고 따뜻한 국밥을 얻어먹으며 철민과 함께 일했다. 비록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철민의 우직함과 성실함 속에서 이순자의 굳건한 그림자를 보았다.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순자와 그 아들 철민이 이토록 바르게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평생 갚아도 모자랄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철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철민은 묵묵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둘 사이의 골이 메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물상으로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등에는 험악한 용 문신이 선명했고 얼굴에는 인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이 번뜩였다. 사내들은 철민에게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야, 이철민. 내가 이 동네에서 한강 고물상 한다고 소문 다 났어. 돈 꽤나 번다고 들었는데 내가 돈 벌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겠지. 당장 그 돈 내놔. 빅머니 대부 박 사장이 너한테 특별히 보낸 메시지다. 철민은 굳은 얼굴로 맞섰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익숙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돈 말입니까? 난 당신들과 거래한 적 없습니다. 거래? 우리가 언제 내 놈이랑 거래했나? 내 어머니, 내 어미, 이순자 그 여자가 우리에게 빌려간 돈 안 갚고 죽어버렸잖아. 그 빚은 내가 갚아야 할 거 아냐? 원금 3천만 원에 이자까지 쳐서 1억이다. 이 자식아. 빨리 갚아. 사내들의 말에 할아버지의 등골이 오싹했다. 이순자에게 빚이 있었다니. 그가 모질게 버리고 갔던 이순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악랄한 사채업자에게 돈까지 빌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빚이 이제 철민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빅머니 대부의 박 사장이라면 과거 자신이 두 번째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댔던 바로 그 사채업자 박 사장이 아니던가. 끔찍한 인연의 끈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 악연은 그렇게 돌고 돌았다. 사내들은 매일같이 고물상으로 찾아와 철민을 괴롭혔다. 그들의 만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고물상 집기를 부수고 힘들게 모은 폐지들을 흩뿌렸다. 철민은 자신의 몸을 던져 고물상을 지키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철민은 사채업자들의 폭력 속에서도 고물상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에게 한강 고물상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자신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자존심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앞에서 또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자신 때문에 철민까지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사업 실패의 업보가 자신을 버린 민호와 선영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받아준 철민에게까지 고스란히 전이 되고 있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연쇄를 끊어내야만 했다. 할아버지는 몰래 자신의 아들 민호와 딸 선영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 연락했다. 그는 자신에게 버림받은 아들이지만 그들을 버린 자신과 다르게 굳건히 성장한 또 다른 아들 철민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민호야, 선영아. 너희들의 숨겨진 동생이 있다. 철민이라는 아이다. 그 아이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제발 좀 도와다오.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하다 숨겨진 아들이라니요. 당신의 헛소리에 휘둘릴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저도 제 살 길 찾기 바쁩니다.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아버지의 망령에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돈. 저는 한 푼도 드릴 돈 없습니다. 그는 차가운 단절을 선언했다. 선영은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녀의 성공적인 삶의 오점이 될 뿐이었다. 그들에게 그는 이미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자신의 과거의 그림자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 또한 자신을 버렸다는 이 잔인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가 사랑했던 자식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가 외면했던 자식은 자신을 받아주려 했다. 아이러니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박원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철민의 한강 고물상이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그가 매일 사채업자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내 마지막 남은 유일한 가족이다. 그의 내면에서 강렬한 의지가 끌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고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철민의 아버지였다.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부동산 투기에 꽤나 성공적으로 손을 대본 적이 있었다. 몇 번의 큰 성공을 맛본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퇴임 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연이어 망했지만 단 하나 그가 우연히 구입해둔 작은 땅 하나를 잊고 있었다. 당시 그 땅은 너무나 외지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등기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경북 영양군 봉화면 일대의 척박한 임야였다. 그는 사업 실패 후 돈을 빌려 쓰고 갚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땅만큼은 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왔다. 그 희망은 마치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작은 불씨 같았다. 할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강태우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강 변호사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의 처량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강 변호사에게 철민에 대한 사정과 함께 영양군 봉화면에 잊혀진 임야 등기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 변호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즉시 서류를 뒤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신세가 왜 이토록 기구한지 궁금했다. 며칠 후 강 변호사는 박원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박원로 어르신, 정말 기적입니다. 어르신 명의의 임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근처에 영양신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최소 15억 이상은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대에 KTX 역사까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개발이 확정되면 30억도 넘볼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 됐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갑자기 수십억 자산가가 되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귀를 의심했다. 그는 자신도 잊었던 땅이 자신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를 물리치고 철민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 땅을 팔아 철민의 어머니 이순자가 진 빚을 모두 갚고 철민의 한강 고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순자에게 진 평생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속죄이자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자신을 버린 민호와 선영이 아닌 자신을 받아준 철민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태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땅 매매를 진행했다. 언론에 보도된 개발 계획 덕분에 매매가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25억에 달했다. 돈이 그의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즉시 빅머니 대부의 박 사장을 찾아가 이철민의 어머니가 진 빚을 포함한 모든 빚을 갚았다. 박 사장은 돈다발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지만 할아버지는 차갑고 위압적으로 말했다. 더 이상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 돈의 출처를 안다면 당신은 이미 지옥에 갔을 것이다. 박 사장은 할아버지의 위압적인 태도에 그제야 잔뜩 기가 죽어 돈을 받아들고 물러섰다. 철민의 한강 고물상은 드디어 사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땅을 팔아 얻은 돈의 상당 부분, 약 10억 원을 이순자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데 기부했다. 자신과 이순자처럼 가족에게 버려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이순자라는 한 여성의 슬프고도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고 그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빛이 되어주기로 했다. 재단은 고물상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철민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빚더미에서 벗어나 고물상이 정상화되자 철민은 할아버지에게 쑥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진 듯 했다. 할아버지는 철민과 함께 한강 고물상을 운영하며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생긴 것이다. 철민은 매일 할아버지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이순자 기념 재단 설립과 활발한 운영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순자 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그녀의 아들 철민이 재단을 통해 어머니의 뜻을 기린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언론에서도 이를 주요 뉴스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박원로 할아버지는 재단의 실질적인 후원자이자 명예 이사장이 되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과거 제1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자이자 고위 공무원이라는 화려한 이력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순자와 철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와 선영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가 그리고 간절한 욕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경북 영양군 봉화면의 노른자위 땅 주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박원로라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순자 기념재단의 막대한 후원자가
전직 고위 공무원 박원로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제야 그들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수십억 자산가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경악했다. 민호는 다니던 제1전자에서 중요한 신사업 프로젝트에 실패하여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막대한 개인적인 채무까지 겹쳐 그의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다. 잠실 엘리트뷰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았다. 선영 역시 뉴욕에서의 교수직 재계약에 필요한 막대한 논문 연구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그들은 박원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이순자 기념재단 사무실로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은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그 땅을, 그 돈을 저희에게 파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다시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아버지, 단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민호의 비굴한 모습은 할아버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옆에 선 선영 역시 뒤늦게 찾아온 후회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에 고개를 떨구고 아버지. 저희도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그는 돈 냄새를 맡았다. 할아버지는 냉정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민호야, 선영아. 너희들은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아왔구나. 나는 젊은 시절 돈을 하찮게 여긴 오만함 때문에 망했지만 너희들은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돈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 하는구나.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나는 진심이 아니라 오직 돈이라는 탐욕스러운 냄새만 난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민호와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때 죽은 사람이다. 내게는 이제 나를 이해하고 받아준 아들 철민이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린 돈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와 한 번도 품지 못했던 동생 철민이를 구할 수 있었으니 그게 나의 유일한 위로이자 삶의 의미다. 너희들이 나에게 진 죄는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다. 할아버지의 단호하고도 냉철한 목소리에 민호와 선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을 잃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이 버린 것은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버지이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아버지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가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들의 절규는 싸늘한 재단 사무실에 쓸쓸히 울려 퍼졌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황혼, 진정한 파랑새를 찾아서
박원로 할아버지는 진정한 아들 이철민과 함께 작고 소박한 한강 고물상을 운영하며 평화롭고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번듯한 양복을 입거나 높은 직책을 맡지 않았다. 폐지를 분류하고 고물상 손님들과 따뜻한 농담을 주고받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아들 철민과 이순자 기념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 수많은 외로운 노인들이 있었다. 재단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면 그는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얼굴에서 이순자의 평화로운 미소를 보곤 했다. 가끔은 철민의 아내가 정성껏 싸준 따뜻한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나는 평생을 파랑새를 쫓듯 허황된 이상과 돈만을 좇으며 살아왔구나.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철민에게서 받은 지극한 온정. 나에게 버림받았던 이순자의 그림자가 남긴 한 맺힌 사랑. 그 모든 것이 나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완성시켜 주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허리는 구부러졌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오만함이나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폐지를 줍던 그의 눈동자에는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아들 철민과 함께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서 작은 행복을 나누는 그의 모습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 쓸쓸한 노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박원로, 그는 자신을 버린 세상에서 자신이 버렸지만 그로부터 희망을 찾은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쓸쓸하지만 위대한 노인이었다. 그의 삶의 진정한 파랑새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척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올라 그의 지친 어깨 위에 평화롭게 내려앉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슬픔 위에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깨달음,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였다. 그의 고독했던 과거는 따뜻한 현재와 미래 속에서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